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 인간관계 심리학 김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인간관계의 내용에 관해서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정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내용 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다툼이 존재하고 따라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필연적이란 말이 인상적인데 우리는 뭐 갈등과 다툼이 없는 항상 뭐 사랑과 평화, 우정이 있는 이런 것들을 원하죠. 뭐 그런 곳이 있다면 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나 그러한 특정한 세계관에 있어서는 그것이 결국은 뭐 천국, 극락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 위에도 또 그게 상응하는 것이나 유토피아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공이란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떠한 존재도 그 자체로 홀로 독립적으로 어떤 타자와의 관계없이 즉 그걸 철학에서는 실체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실체적 의미를 지닌다, 가치를 지닌다 이런 것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뭐 공사상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또 담당하고 있는 과목 중에 그 과목에 보면은 그것이 행동주의적 접근에서 다루는 학습과 관련된 그런 과목인데 거기에 보면은 불완전한 사랑은 반드시 증오를 낳는다. 이런 경구가 그 챕터 처음 시작하는 그 겉장에 써져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또 느낀 바도 있었고 또 저희 인간관계 그런 어떤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본질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또 나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구였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공사상 공이라는 개념하고 맞물리는 내용이다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다툼, 미움과 증오라는 감정 지난 시간에 제가 정서 얘기했죠. 정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또 이렇쿵저렇쿵 길게 말씀드렸는데 감정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관계의 어떤 본질적 속성 요소고 이것이 우리가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할 때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뭐 일례로 뭐 아까 사랑, 평화, 우정, 뭐 박애, 뭐 여러 가지 정의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뭐 일례로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하면 그 좋아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물질이 되었던 소위 정신적이라 하는 것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죠. 왜? 그것이 상황 맥락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나도 나라는 이 존재도 그것이 육체가 되었던 소위 심리, 정신이라 하는 것이 되었던 그것도 항상 일정할 수가 없죠. 제가 배가 부른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배가 부른데 그 음식을 계속 먹으라면은 그건 제가 배가 고플 때는 그것이 너무 나한테 좋은 것이 없지만 배가 부른데 상대방이 그것을 먹으라고 억지로 강요한다면 저는 그것은 싫고 말 그대로 갈등과 다툼, 미움, 증오 뭐 음식 때문에 증오까지 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뭐 율법이랍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그런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이 민족 간의 증오 뭐 예전에 뭐 글리브 여행기입니까? 계란을 어느 쪽에서 끼워 먹느냐 상대적으로 뾰족한 데서 끼워 먹느냐 아니면 뭉퉁한 쪽으로 끼워 먹느냐 때문에 뭐 전쟁을 한다. 그게 이제 결국 우월화 얘기할까요? 결국 인간의
어떤 삶, 인간관계 바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뭐 재미난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배가 부른데 배가 고플 때는 그 음식을 나한테 주는 사람이 너무나 그 사람과의 내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좋아함을, 즉 사랑을, 우정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그걸 통해서 나는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정, 사랑이라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배가 부른데 자꾸 먹으라면은 지금 갈등, 다툼, 미움, 증오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게 음식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는 좋다고 생각했어. 즉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 자, 가치 평가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데 그것이 정서하고 관련된다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감정이란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애한테 권하지만 그 애에게는 그것이 잔소리 들리고 강요로 들리니까 바로 그 잔소리 때문에 애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갈등과 다툼, 미움, 증오의 대상까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인간관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사상 실체라는 것은 없다. 본질적으로 규정된 뭐 그런 것들은 없다. 다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그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고 또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그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진 않고 반야성경에 나오는 그런 공사상,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그것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도 그대로 공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런 내용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 치우는 걸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치우는 걸 제가 좀 배웠는데 제가 지금 치우는 걸 배웠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네요. 네, 아이고 또 쉬는 시간에 제가 다른 조교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배웠는데 이게 또 막상 또 안 되네요. 자, 또 오늘 또 이거 뭐 지금 화면에 지저분하게 많이 낙서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좀 필기를 줄이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냐?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제가 부연 설명이랄까요? 또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뭐 이론이라면 이론이랄까 그렇게 생각해 본 것이고 제가 참고로 한 그런 자료들에서 여기저기 모아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유를 보면은 성장해 가면서 인간관계 수가 많아지고 그렇죠. 인간관계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많아지면 왜 이렇게 꼭 이런 문제를 낳지? 왜? 사람들마다 다 제각기 개인적이고 달리면 주관적이고 그죠? 어떤 객관적인 획일적인 어떤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아까 정서와 관련해서 가치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엄마는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먹는 것이든 뭐 무엇이 되었든 그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는 상황 따라 그것이 그렇지 않으니까 즉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상황적이란 말도 있죠. 그리고 맥락에 따라 다르다. 맥락적이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거 뭐 말씀 다 드린 것 같네요.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로 뭐 대동소이한 동일한 그런 용어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뭐 사람 수가 많아지면은 더더욱 이런 문제들은 생길 여지가 많고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 갓난쟁이일 때는 엄마와의 관계 그때는 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비언어직 지식 뭐 이런 것들을 획득하고 비언어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그런 경험 그것도 하나의 지식이죠. 그런 것들 토대로 또 1차 양육자사에서 상호작용할 텐데 그때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뭐 애가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이 뭐 아파서 그런 경우 특히 그럴 테고
그런 경우는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런 경우는 불행하다 할까요? 뭐 좀 불편한, 불행보다는 많이 불편할 텐데, 저는 그런 경우를 겪는다면은,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불편하다기보다는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저의 행동, 인간관계를 보자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 자체가 행위다 불행이라는 것이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정서, 즉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그것이 불행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상 그걸 토대로 그거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행동 수정을 해나가면 그것이 불편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다시 돌아가서 아이가 그렇게 아프든 아니면 소위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이는 그런 현상과 관련해서 아이를 거기 갓난쟁이를 먹이고 입히고 시키고 재우는 것이 1차 양육자 사이에서 상호관계가 적응적으로 원활하게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성인인 1차 양육자 또 물론이고, 그 갓난쟁이에게 있어서도 갓난쟁이에게는 비서술 지식이란 이름으로 소위 나중에 자아 정체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에 있어서 이런 갈등, 다툼, 미움, 증오,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크게 상응하는 것들이 생겨날 테고, 1차 양육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말할 것 없이 그런 비서술 지식 플러스 서술 지식, 즉 언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의 내용이, 그죠? 아이와 사이에 그런 갈등, 다툼 이런 것도 있겠죠. 물론 1차 양육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갓난쟁이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만들어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이 있으면 증오가 있고, 그죠? 우정이 있으면 갈등이 있고, 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따라다닌다. 그래서 아까 불완전한 사랑은 반드시 증오를 낳는다. 그래서 그러면 완전한 사랑은 있느냐? 그 완전한 사랑은 있나요? 저는 예전에는 있다. 진리도 그렇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공사상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완전한 것은 없죠. 그리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완벽주의 또는 심리학에서 불안 관련 중에 강박증 이런 것들이 결국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 그리고 나는 사회적 관계 집적체다 얘기했는데, 그런 관계에서도 문제를 낳는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아빠도 잔소리 하시나요? 어쨌든 1차 양육자가 하는 그런 잔소리,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갈등 다툼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아까 갓난쟁이 경우에도 1차 양육 사이에 이렇게 개인적, 상황적, 주관적, 맥락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랑과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갈등 다툼의 요지가 그것이 갈등 다툼의 요소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다가 좀 더 커서 이제 형제 자매도 생기고 더 커서 학교도 가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점점 인간관계 수가 많아지죠. 그러다 대학, 남자 직장,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인간관계 수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그렇게 다양한 관계의 수,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상황적이고 맥락적인 이런 상황들이 갈등과 다툼, 그 안에서도 또 우리가 소위 긍정적이라 여기지는 감정과 관련된 사랑, 우정 이런 것도 경험하지만, 이런 갈등, 다툼, 미움, 정오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관계, 삶의 문제란 인간관계의 문제다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바로 삶의 문제라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금방 말씀드린 그런 논리에서, 아니 논리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본 바로는 그렇게 얘기해줘요. 예전에는 그것들이 없는 아이디어란 그런 삶을 향해서 학교를 다니던 뭘 하던
그걸 이룰 수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지나보니까 삶의 문제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인간관계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아까 유토피아나 극락이나 천국 이런 것들을 믿는다. 하여튼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같은 경우에는 갈등, 다툼, 증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될 필연적이지만 또는 필연적일 수 없고 없어야 될 것을 생각하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는 이것이 필연적이다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행동 수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시험지를 받았을 때 풀어야 될 문제와 같은 것이지만 결국은 지식을 높이고 성적을 올리려면은 그런 문제를 틀리기도 하고 또 다시금 맞출 수 있도록 배워가는 것처럼 이런 갈등, 다툼 이런 것들, 즉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제 표현을 하자면 인간답게 또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어떤 그런 시험 문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수가 많아지는 것 관련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 복잡해진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죠?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사람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결국 다 이런 내용이죠. 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상황적, 맥락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복잡해지고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활자로는 없지만 제가 좀 전에 이러쿵저러쿵 장황하게 얘기했던 것이 결국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이렇게 외우려고 지금 이런 과목을 듣거나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그냥 활자 그 자체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된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제가 자찬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쪽 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등, 다툼, 미움, 증오를 가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세 번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후에 하게 된 내용 중에 보면은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심리학 과목 들어보신 분들 중에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보시면 거기에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조작기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그 당시의 인지 특성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할 때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 주위에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다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소위 역지사지란 이름으로 역지사지란 그런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자기중심적이라고 다른 사람을 자기중심적이라고 보는 제가 자기중심적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다고 해서 인지적으로 제가 그걸 인식한다고 해서 제가 삶이 또는 그런 생각하는 방식이 순간순간 그렇게 잘 고쳐지진 않아요. 항상 그 이후에 내가 또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지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사고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인간관계를 적응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비언어적, 비서술적 지식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평생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다 누구를 자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문적인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흔히 얘기한 대로 다 개인주의적이다. 개인주의라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긴다. 이런 얘기하고 통하겠죠.
자, 개인은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다. 그렇죠. 세상이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만 하더라도 뭐 이런 내용을 여러분한테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안 그런 것처럼 보여지거나 저도 착각하지만 일거수일투족 삶에 보면은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저 인간관계 특히 수업을 예를 들자면은 그 학생들이 제가 원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한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저 혼자서 힘들어하고 미움, 다툼, 갈등, 증오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것을 수업 시간에 결국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 아니면 제 하는 입장에서 결국 잔소리라 생각하면서도 그게 통제가 안 돼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갈등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뭡니까? 내 중심적으로 그죠? 내가 이 전체의 부분이 아니라 나는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 속성이다. 결국 심리학에서 인간이란 무엇이냐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속성 아까 행동주의로 얘기하자면 인간은 어떤 행동 경향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느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죠? 이런 구체적인 인간관계 심리학이 되었던 법 심리학이 되었던 사회 심리학이 되었던 여기에 다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3번에 해당한 내용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3번에 해당한 내용이 인간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어떤 본질 또 심리적 속성 아니면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행동 경향성이 그렇다. 그럼 왜 그러냐? 그렇게 접근하려면은 이제 심리학, 인간의 이해가 되어지겠죠. 그걸 지금 인간관계 적용하려면 인간관계 심리학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벗어난 얘기를 했고요. 자, 4번.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끝자락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제가 참고한 책들 자료줄 중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그덕 읽고 말씀드리면서 끝자락에 세상에서 유일하게 볼 수 없는 사람 바로 나 자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저한테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을 정말 삶 속에서 이것이 딱 체득된 지식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런 언어적 지식을 통해서 확인해 간다 할까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마다 제가 이 학생들에게 인간관계 심리학을 내가 전달해야 될 입장인가 이런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제가 인간관계 심리학을 배우고 이걸 내 삶에 적용해야 될 사람이 꼭 된 것처럼 저도 얘기할 땐 제가 또 된 것 같이 보여요. 또 상대방이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다라고 학생들이 착각하면 알 텐데 이런 염려도 있지만 꼭 제가 된 것처럼 사실 이 수업을 들어야 하고 제가 이걸 실천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제가 늘 확인하면서 참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여기서 사람이라 했는데 저는 저 자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더더욱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앞선 시간에도 그 인트로덕션 부분에 그런 얘기 했지만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심리학 또는 공부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그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타인을 아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나 자신을 알고 싶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맥락에서 나라는 것은 바로 내 주변의 관계의 집적체다. 집적물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흔히 하는 말로 친구를 잘 사귀라. 또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맥락일 텐데 그런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결국 나는 내 상대방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모를 뿐만 아니라 더더욱 모른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까 미움, 갈등 이런 것들을 부적응적으로
더 많이 겪게 되고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여기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필요라는 얘기 나왔어요. 필요한 존재. 예. 뭐 뒤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죠. 그것이 본인이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아니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우리 심리학에서는 동기, 뭐 욕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다 그런 것들을 부지불식간에 다 그걸 충족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는 관계는 우리가 결국 갈등, 다툼을 겪는 관계죠. 뭐 더 이상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 말대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달리하면 부적절한 어떤 필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로 아까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든 것처럼 자녀는 엄마의 1차 양육자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잔소리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존재고 그 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뭐 사랑의 존재고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바로 매 순간 하면 너무 잦나요? 어쨌든 그렇게 드물지 않는 그런 상황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겠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맥락상, 상황상,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 다툼을 하고 그것이 부적극적인 형태로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결국 살인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뭐 인간관계의 부적응의 대표적인 예로 뭐 살인 이런 것들 들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향하면 그것이 결국은 자살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상대방을 아는 것 무관하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자살이나 타살, 살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그 결국은 뭐 본질적으로 그래서 본질적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기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둘의 경우 결국 그것이 남에게로 향하느냐 자신에게로 향하느냐 그 차이지 그 아래는 모르기 때문에 달리하면 이제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느냐 즉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학기 동안 모르는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무지한 그런 내용을 지금 언어적 지식으로 배우고 그것이 뭐 내 몸이 알 수 있도록 내 습관이 무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습관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러한 매뉴얼에 상응한다고 여기지는 이런 언어적 지식을 가지고 계속 행동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인간만이 가지는 특성, 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와 관련해서 또 여기는 더 한 11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든 김에 아까 그 부모님하고 자녀 사이에 잔소리 저도 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잔소리 같고 제가 하는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 글쎄요 잔소리의 반대말이 뭔지 몰라서 제가 우스갯소리 큰 소리 했는데 어른 말 같지만 제가 자녀들이 듣기에는 또 제가 하는 말이 잔소리 같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제가 부모님이 잔소리 하신다라고 여기지는 그것이 결국은 내가 무지했어 몰랐어 그렇구나 이렇게 또 뭐 반성이랄까요 금방 돌았으면 또 그게 또 안 되긴 하지만 그런 반성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제가 남 모르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또 하더라도 그것이 뭐 두 번, 세 번 이어지겠습니까? 그 남 모르는 분한테 제가 잔소리했다가는 뭐 우스갯소리로
아니면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얻어맞겠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예 안 할 뿐더러 잔소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관심조차도 없겠죠. 근데 뭐 지금 잔소리가 경우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그래서 너에게 이런 말을 한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왜 잔소리를 해? 그러니까 자식은 거리를 넓히려고 부모님은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데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고 여기시고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 사랑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죠? 집착 이룰 수 없는 어떤 욕구 동기 달리하면은 바람직하지 않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하지 못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 안에는 집착이 숨어 있는데 이름으로 결국은 뭐 증오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불완전한 사랑은 반드시 증오를 낳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다.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사람은 육체적 제약을 갖고 있으므로 있으면 물론이고 주관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렇죠? 육체적 제약. 아까 제가 잔소리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배가 부른데 자꾸 먹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기 싫다는데 왜 그래 하고 짜증을 내게 되죠. 짜증 내는 이것도 보면은 결국 제 주관에 의해서 무지로 일어나는 그러한 정서적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일단 놔두고 제 육체적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배가 고플 때 또는 평상시에는 그것이 저한테는 그런 것들을 주는 사람이나 부모님이 바로 그러한 음식 때문에 또 음식 자체도 저한테는 좋은 것이었지만 음식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는 하나의 행동, 현상이었는데 이 배가 부른데 자꾸 먹으라면은 먹기 싫다는데 왜 그래요? 조금 이따 먹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배불러요.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 조건, 즉 상대적이고 상황적이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물론 거기에다가 뭐 주관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것이 아까 자기중심적 이런 말하고 통하고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은 필연적이고 인간관계 수가 많아지면 그런 것들이 더 다양하고 많아지니까 복잡 미묘해지니까 문제가 소위 문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자, 성숙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제가 안 되어지면 뭐죠?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즉,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뭐? 언어적 지식은 많을지언정, 그죠? 비언어적 지식. 즉, 몸으로 체득해서 삶으로 자동화, 습관화되어서 나타나는 몸으로 체득해서 삶 속에서 습관화되어서 나타나는 즉 삶 그 자체와 관련된 이런 비언어적 지식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자기가 지금 어떤 부분에 이런 것들이 좀 적응이 필요한지 무지한지 그걸 쫓아도 모른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알므로써 그걸 가지고 매뉴얼 가지고 기계 조작을 익숙하게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한 학기 동안 배워서 나에게 적용해서 내 삶을 그렇게 무지에서 벗어나게끔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숙도 즉 아직까지 어려서 그렇다. 뭐 신체적인 의미의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어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과 관련해서 뭐 2세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해당하는 그러한 전조작기에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거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볼 때 그래서 뭐 이런 속된 표현인가요? 뭐 개 눈에 똥만 보인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그렇게 2세 이후 초등학교 입학이 전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저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도 저는 그렇게 보인다. 그렇다면은 뭐 다른 사람 타인은 차치하고 저 같은 경우에 삶 속에 그렇게 갈등 다툼이 있는 것은 내가 무지하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이것만 이제까지 추구해오고 이것만 알면은 천국, 유토피아, 극락처럼 늘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좋은 관계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여전히 이 부분은 안 되지만 이러한 언어적 지식으로나마 그런 갈등 다툼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없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체육 시험이든 영어 단어 시험이든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은 내가 어느 만큼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 삶 속에서의 갈등 다툼은 어떤 삶에 있어서 시험과 같다. 우리 시험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필연적이기도 하지 필연적이면서도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성숙도가 낮다. 지금 그 말을 다른 말로 무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이것 아까 제가 적당한 거리 얘기하고 사랑 집착하면서 얘기했던 것이죠.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도 하시고 저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경험합니다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하나의 어떤 사상 이념이든 그게 너무 소중하게 상대적인 가치가 높다라고 그 다 주관적이고 상황적이고 맥락적인데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면은 그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는 기대가 높아지죠. 기대가 높아지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즉 정서와 관련된 어떠한 그런 요소가 결여되는 만큼 나는 그에 대해 기대하지 않겠죠. 제가 옆집 아이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인간관계가 잘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성적이 어떤지 저는 기대하지 않죠. 그래서 옆집 아이가 소위 풀어야 할 문제, 삶의 문제, 부적응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해서 야 저걸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다든지 안타까워한다든지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겠죠. 근데 내가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것이 사람이 됐든 다른 무엇이 됐든 그래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면 즉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결국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 되어서 그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필연적으로 불화 갈등을 낳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바람직한 인간과의 관계를 위한 기법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게 지우지 못해서 또 다음 쉬는 시간에 제가 또 더 확실히 또 배우겠습니다. 아까 조교 선생한테 잘 배웠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기법을 우리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스킬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킬. 제가 젓가락질 하는 거, 자동차 운전하는 거, 계단 올라가는 거, 우리 두 발로 직립보행 하는 것도 이걸 결정적인 시기, 태어나서 특정한 어떤 시기에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걷는 걸 가르치면 여러분이나 저처럼 소위 정상적으로 걷고 뛰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요. 바로 그런 단순한 걷기, 계단, 젓가락질 그 이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몸으로 소위 수사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몸으로 배워서 하게 되는 것들은 다 스킬, 기법, 기술이죠. 이게 바로 이게 비언어적 지식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한 기법 이해가 부족하다. 이거 첫째 시간에 제가 얘기한 바로 그 내용과 관련된 것이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언어적 지식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인간관계 심리학을 통해서 그걸 지금 배워보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일상 삶 속에서 체득을 통해서 터득해야 된다. 터득해야 된다. 그 젓가락질 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메뉴를 통해서 터득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걸 충분히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게 털커덕 그날부터 젓가락질이 된다든지 키보드를 그냥 그죠? 그건 그 기자들 분들처럼 그냥 자판기 보지 않고 다다다다닥 뭐 1분에 뭐 얼만큼 많이 치면 잘 치는 겁니까? 하여튼 뭐 수백 잔지 뭐 수천 잔지 모르겠죠. 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치는지 매뉴얼을 익힌다고 해서 바로 체득을 통해서 터득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뭐예요? 우리는 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즉 바로 언어적 지식에 대한 것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내가 어떤 부분의 스킬이 없는지 또는 수정이 필요한지 부적응적인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인간관계 내용이고 인간관계 내용과 중요하다. 바로 부족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뭐 아까 성숙도가 낮다. 그걸 다른 말로 무지하다. 이 성숙도라는 것은 그냥 뭐 소위 이런 언어적 지식으로 아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게 삶에 어느 만큼 적용되느냐 그게 결국 성숙도가 되겠죠. 그에 따라 우리는 뭐 인성이 어떻다, 인격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많이 배우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소위 대학이란 이런 하에서 이런 과목들을 전달하고 저는 또 전달하는 입장에서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접하고 있는데 소위 대표적으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지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풍부하고 많겠습니까? 저도 그런가 생각해보면 저는 글쎄요 저는 자신있게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교수님들은 이런 지식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죠? 에이 교수가 뭐 저래 국회의원이 뭐 저래 뭐 이런 말 표현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인성, 인격 이런 부분이 여기 이 언어적 지식만큼 상황에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삶의 기술, 비언어적 지식이 몸에 체득, 체화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이 성숙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11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이러쿵저러쿵 예도 들고 제 나름대로 이해를 위해서 설명했던 그 부분이 잘 전달했다면 제가 잘 말씀드렸다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감 이해하신다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면은 다 이해될 수밖에 없고 비슷비슷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인간관계의 문제 아닌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삶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봄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또는 뭐 가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11가지 살펴본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인간관계 내용 또 인간관계 내용 관련해서 아까 1번 필연적으로 어떻다 2번 왜 그러냐 이유를 11가지 그 다음 이제 3번 인간관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목적의 토대 위에 성립한다. 제가 아까 그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목적, 목표, 심리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동기 또는 욕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그걸 토대로 한다. 여기서는 토대로 했는데 관계 자체가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자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 개인주의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윈윈 게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타인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나의 욕구도 충족시킨다면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건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인간관계 아니라면 바람직한 인간관계 될 수 없다. 그래서 타인이 뭘 요구하는지, 자 이제 목적으로 하는지, 목표로 하는지,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심리학적 전문적인 용어로는 동기 또는 뭐 욕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타인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동기 욕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또 어떠한 그런 동기 욕구를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나는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상대방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나는 내 동기 욕구에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제공한다고 여겨지는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그것이 잔소리 같고 상대방에게는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식이 되어진다면 바람직한 인간관계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아까 또 했었고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결국 그 이해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상대방의 동기, 욕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동기 욕구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게 정서하고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 뒤에서 또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타인의 어떤 정서를 이해한다. 우리가 인간관계란 무엇이냐 개념 정의할 때 인간관계란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이다 할 때 정서적인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격을 정서라는 측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는 바를 설명드렸는데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상대방의 동기 욕구를 이해하게 되는 길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나와 타인을 이해라는 토대 위에서 필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그것이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경국을 제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로만 나이트 닐스 엘드리지라는 사람이 한 말을 대신해서 인간관계 내용과 관련된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만 나이트라는 사람은 로만 나이트가 어떤 분인지 그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하신 말씀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방식, 즉 내 삶을 일구어 나가는 그 아까 비서술적 지식이라 했는데 그러한 방식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 정체감 또는 자아 개념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같은 인간은 좀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다 무지해서 착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방법이 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대로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이 내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동기 욕구를 갖고 있고 어떤 그러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정서 즉 정서라는 것은 가치평가와 관련된다 말씀드렸죠. 그런 가치평가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가치평가라는 것은 상대지고 주관지고 맥락지고 상황적이라 했으니까 바로 어떻게 이런 상황 맥락에 따라 나는 어떠한 정서를 갖고 어떠한 동기를 하여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관계를 하는지를 좀 알면은 그러한 언어적 지식이 내 삶에서 구체적인 그러한 행동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적응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매뉴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닐스 엘드리치라는 사람이 한 말이 금방 한 말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너 자신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을 아는 최선의 방법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 너 자신을 아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인간관계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주제가 첫째 시간에 인간관계란 무엇이냐라는 이름으로 뭐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 정의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은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인간관계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도대체 인간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인간관계 내용이 인간관계 개념 정의, 인간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어떤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하고 이게 여기서는 뭐 인간관계, 즉 대인관계에 대해서 심리학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심리학 안에도 여러 뭐 종류랄까요? 여기서 뭐 전문적으로 뭐 분야, 분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더 좀 딱딱한 말로 전문적으로 접근이라는데 심리학 안에도 여러 접근법, 인간을 또는 뭐 구체적으로 마음, 저는 뭐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 행동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뭐 행동이 되었던 뭐 마음이 되었던 그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심리학 안에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들어보시면 익히 들어보신 내용일 테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들어보면은 그래 라고 동감하실 텐데 바로 그러한 심리학적 접근법들 따라 인간관계, 대인관계는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지금 이 주제하에 소개될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심리학적 접근법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또 요 하위 주제하에서 뭐 인트로덕션이 할까요? 대인관계의 중요성. 근데 이것 이미 앞서 인간관계의 내용, 인간관계의 내용, 인간관계의 정의, 개념 또는 뭉뚱그려서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라고 소개한 거기에 다 포함됐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 인간관계는 매슬로의 5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매슬로우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교육과 관련된 부분, 발달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성격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도 관련되고, 특히 교육 발달과 관련해서 아까 뭐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것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매슬로우의 지금 욕구 이거는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거나 아니면 심리학에 대해서 뭐 배워본 적이 없더라도 그죠? 교육 발달, 뭐 아동, 뭐 이런 아동 청소년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공부하시거나 뭐 전공하신 분들은 이 매슬로우는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내용이라서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인데 매슬로우는 5가지 욕구들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인간관계는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앞서 인간관계는 생존을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죠. 그래 인간관계는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필요라는 이름으로 제가 앞서 살펴도 봤었고 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그때 얘기할 때 그 목적을 동기 욕구라 얘기했는데 뭐 필요하고 다 이어지는 내용이죠. 영어로는 필요를 need 또는 결핍 이렇게 얘기하고 욕구는 desire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개념을 동기이론, 심리학에서는 동기이론 얘기할 때 이것들 다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세하게 뭐 구별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것이 다 동일한 이름으로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매슬로의 5 욕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약방의 감초와 같은 그런 이론이라 근데 앞서 봤던 필요, 관계 속에서 목적을 토대로 한다. 이런 얘기하고 다 이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중요하다.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그 유지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 생존이 꼭 생물학적 생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소위 정신적, 심리적인 어떤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의 생존, 적응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또 될 테고요. 자, 그렇다면은 매슬로의 5 욕구 여러분 익히 다 아실 텐데 이게 지워지지 않으니까 크게 그릴 수는 없고 제가 여기다 그려보면은 여기 피라미드로 표현해요. 피라미드 형태로 5개니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 이 피라미드로 표현한 이것도 의미가 있죠. 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막대로 표현해서 5가지 욕구를 소개하지 않느냐.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해서 욕구 하나, 둘, 셋, 넷, 5. 공격으로 표현할 때는 이게 뭐 중간에 경계가 필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느냐. 바로 이 피라미드로 표현한 것이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욕구, 달리 하면 이게 동기,
이게 동기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메슬로의 다섯 욕구란 것이 우리 동기에는 단계가 있다. 이 단계가 발달과 관련해서 발달,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심리적, 정신적 발달 또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발달 단계에 따라 이 욕구들이 이렇게 발달된다. 예, 욕구들이 발달된다 해서 이렇게 피라미드로 표현한 거요.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 뭐 배고플 때 먹는 것 필요로 하는 욕구, 동기. 목마를 때, 추울 때, 더울 때, 또 뭐 잠 올 때, 그죠? 바로 뭐 갓난쟁이가 하는 24시간, 365일 삶의 대부분이 이런 생리적 욕구가 주된 역할을 차지하죠. 왜? 일단 생존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욕구니까, 동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 위험으로부터. 이것도 바로 생존과 관련된 것이죠. 뭐 위의 부분도 이후에 소개할 이 부분도 생존과 관련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까 생존이란 얘기를 꼭 생리적, 생물학적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뭐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생존까지도 그렇게 개념을 넓히자면 다 이제 지금 5개가 다 해당할 텐데 지금 여기는 일단 1차적으로 즉 생물학적으로 어떤 생존을 얘기를 한다고 여기져서 이 부분을 기본적 욕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째 여기는 그 다음째가 소속의 욕구, 흔히 사랑, 우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째 여기가 자존감에도 자존감은 자존중감, 자존중감을 줄여서 자존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존감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째 여기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메슬로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5가지는 본능적으로 다 갖고 있는 동기다, 욕구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자아실현의 욕구. 본능이라 했으니까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본능적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뭐 저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에 본능적으로 자아실의 욕구가 있나요? 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 그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 그것이 다 자아실의 욕구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볼까요? 좀 부적응적인 형태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좀 괴기스럽다 하나요? 그러한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정말 자신의 욕구에 의한 것과 관련되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방향성이나 어떤 정도나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누구나 다 자신의 욕구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메슬로란 이 학자분은 유명하고 훌륭하신 이분은 자신의 욕구 지금 소개한 5가지는 다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욕구 동기다 얘기를 하고 하위 2개는 기본적 욕구 그리고 이 부분 소속과 자존감 욕구는 이거를 심리적 욕구 심리적 동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라는 존재는 주위 관계 뭐 그것이 이제 자연과의 관계 뭐 자연 현상과의 관계도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인간관계를 얘기하니까 나는 이 주위 인간관계 직접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나의 소위 심리 또는 행동이라는 것은 이게 사회적일 수밖에 없죠. 사회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또는 심리적 욕구 동기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이 2단계. 그다음째 이 자아실현은 그죠? 어떤 그 문헌에서 보면은 이거는 영적 욕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까 앞선 시간에 영혼 개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영혼 개념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 쓰고 있는 영혼 개념 플라톤의 영혼 개념이 다 상이할 텐데
시대마다 계속 변할 텐데 어쨌든 여기서는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심리 정신보다는 뭔가 차원이 다른 뭐 초월적인 상위의 어떤 그런 의미겠죠. 왜냐하면 피라미드로 표현한 것의 제일 꼭대기니까 그런 초월적 상위의 어떤 그런 개념일 텐데 그런 영적 욕구다 이렇게 구분해요. 또 어떤 책에서는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영적이라는 거 빼고 요 밑에는 기본적 욕구 그죠? 그리고 요 세 개는 다 뭐 심리적 욕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 개인들마다 학자들마다 교재들마다 그렇게 미묘한 차이고 이것이 이제 메슬로의 5가지 욕구인데 이걸 우리는 뭐 인간관계 속에 대인관계 속에서 충족한다면 추구한단 말이에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리고 이것을 충족하는 것이 인간관계고 그래서 뭐 이 욕구가 먼저냐 아니면 인간관계가 먼저냐 할 것 없이 이건 동계 양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왜 중요하냐? 이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런 욕구 충족을 의식적이든 의식지 않든 다 하고 있다. 앞서 봤었고요. 자, 우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다. 이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결국 부모님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때는 이제 생물학적, 성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또 뭐 사회 심리적 그런 욕구와 관계도 당연히 있을 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 욕구라고 표현한 자아실현 욕구하고 무관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그 태어남을 유지하는 즉 생존을 위해서도 관계가 필요하고 뭐 이거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개인의 건강한 자아 정체감과 자아 존중감은 형성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필수적이다. 이거 앞선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었죠. 우린 자아 정체성을 뭐 그리고 건강한 성격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한다. 뭐 이렇게 개념 정의했었는데 결국 대인관계의 중요성이나 대인관계의 내용이나 인간관계의 뭐 정의나 뭐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이걸 구분하자면 자아정체감은 또한 자아 개념하고도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인지적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아존중감은 나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하면은 제가 정서 얘기했죠. 정서적 요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뒤에 가서 또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자, 대인관계의 중요성 또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너를 알게 되면 또 우리를 알게 된다. 이거 좋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뭐 오늘 2차 두 번째 시간인데 벌써 거듭 말씀드렸는데 그죠? 나를 아는 것이 타인을 아는 것이고 타인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나는 이 관계의 집적체고 그렇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대인관계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일 수 있고 인간이 될 수 있다. 뭐 저는 요걸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여겨지는 명제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뭐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일 때 인간이다. 그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인관계의 중요성, 뭐 앞서 봤던 인간관계의 정의, 내용하고 다르지 않은 대동소이한 내용을 다시금 반복한 셈이 됐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아니면 그 맥락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심리학은 대인관계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첫 번째, 사회심리학적 입장입니다. 사회심리학적 입장. 좀 앞선 제가 슬라이드에서 마지막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얘기하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관계, 인간관계가 아니라 자, 또 인과관계라네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이란 것은 결국 인간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달려면 바로 이제 대인관계, 인간관계 되겠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는지,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뭐 인지주의적 입장에서 보자면은 어떠한 내적 심적 과정을 겪는지 또는 경험을 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사회심리학적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대인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법에는 사회심리학적 입장 보고 두 번째 순서상으로 두 번째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을 보고 세 번째 성격심리학적 입장을 보고 네 번째 행동주의적 입장을 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격심리학적 입장은 이후에 보겠지만 그것과 대응해서 보자면은 성격심리학적 입장은 한 개인이 어떤 특성을 지녔느냐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제 우리 성격은 성격이 까칠해 성격이 좋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남들 성격이 무엇인지 개념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개념과 다르지 않는 이제 심리학적 개념을 그때 가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떤 특성은 각각 개인에게 갖추어진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회관계, 인간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성격심리학이고 성격심리학적 입장에서의 지금 대인관계 이론이고 사회심리학적 입장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요소, 그 개인의 고유한 주관적인 어떤 요소가 아닌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여기서는 결국 이제 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할 텐데 그런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정신분석학적 입장 그리고 뭐 행동주의적 입장 이렇게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 먼저 대인 지각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석하느냐. 자, 지각이란 말 여러분 뭐 익히 들어보셨고 또 그런 말 쓰시죠. 제가 무지개를 보고 저거 빨주노 저 파란보 해서 색깔을 알게 된 게 뭐예요? 색지각이 되죠. 색지각. 또는 뭐 색깔 지각 또는 색채 지각 얘기할 텐데 색을 지각한다. 뭐 바로 소위 빛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 뭐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물리적 자극으로는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에너지라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나라는 유기체와 만났을 때, 즉 내가 그런 현상을 접했을 때 나는 그것이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라고 지각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각이잖아요. 왜 갑자기 지금 대인관계 얘기가 색지각을 얘기하느냐? 제가 색지각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색을 우리가 지각하게 된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그때 색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색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것 색깔이다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지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대인 지각은 사람을 만났을 때, 즉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그걸 다루는 것이 지금 사회심리학 입장 중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지각하면 여러분 인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고 또 생각하셨을 테고 또 심리학을 들어보신 분들은 또 감각 뭐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 자 이게 나 한 사람 또는 유기체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내적 정신과정 아까 인지주의적 입장에서의 어떤 정보 처리 과정을 얘기하자면은 내적 정신적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고 추론하는 거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 지각, 인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 개체에서 뭐 다른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일어나는데 우리는 밖에 뭐요? 물리적 자극 또는 뭐 다른 말로 사건,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즉 경험하지 않습니까? 노출되면은 이것이 감각을 통해서 그리고 지각을 통해서 인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지식, 경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 연속된 차원으로 일어나는 것.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감각이고 어디서부터는 어디까지 지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인지다 이렇게 나뉘지 않고 이것이
쭉 연속된 차원으로 일어나고 외부 자극에서 내 유기체 안으로 이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선천적으로, 이걸 뭐 철학에서는 선험적이라는 얘기하는데, 선천적 또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지식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느냐? 뭐 첫째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심리학과 관련된 뭐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로크 같은 경우에는 경험주의 창시자 얘기하는 로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다 백지다. 우리가 뭔가 안다라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 다 그 백지에 쓰여진 후천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식이 생겨난다. 이게 경험주의고 극단적인 경험주의고 그에 대응해서 제가 소위 철학에서는 합리주의, 이성주의라 얘기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선험적 지식을 중요시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플라톤의 이데아, 우리 영혼이 이데아, 즉 실체적 세상, 이성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 그 영혼이 제가 태어날 때 이 몸에 감옥이라 비유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제가 살아가면서 저거는 뭐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뭐 저거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은 그 영혼이 알았던 것을 뭐 이 가짜 세계에서 다시금 회상해내는 것이다, 기억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러한 생각이 선언적 지식인 거죠. 물론 지금 현대 심리학이나 현대 철학에서 플라톤과 같은 그런 선험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그렇고 여러분도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테고 특히 요즘 뭐 뇌와 관련된 그러한 연구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뭐 심리학, 뭐 철학 이런 데서도 많이 언급되어지고 연구되어지는데 그러한 뇌과학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는 플라톤과 같은 그런 선언적 지식은 아니지만 선언적, 선천적 지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로크가 얘기하는 그런 경험, 즉 후천적 지식들.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순간, 매 순간 이런 지식, 체계라 얘기할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거꾸로 우리의 지각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극, 사건, 상황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 코, 입, 보고, 듣고, 마시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걸 통해서 감각되어져서 그것이 사람의 경우에는 대인지각, 아까 예를 들기를 빛에 대해서는 빨갛다, 파랗다는 지각, 그것이 결국은 더 상위의 어떤 인지라는 사고, 사고를 인지의 대표적인 예로 개념으로 소개하자면은 사고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지식 체계가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선험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뭐 1개월이 되었던 1년이 되었던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50년이 되었던 70년 90년이 되었던 간에 후천적으로 또 이 선험적 지식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지식 체계를 이루어갈 테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현재도 변화하는 그 지식 체계가 또 이렇게 지각에도 이렇게 거꾸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상향식 처리, 정보 처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을 하향식 처리 또는 정보 처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다 뭐 정보 처리 이런 용어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인지주의적 접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문화에 흔히 쓰여지는 그런 용어 같은 거죠. 아마 플라톤 시대 때는 영혼이란 말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여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바로 그런 식의 정보 처리가 아마 우리 내적 과정, 정신적 과정, 심적 과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컴퓨터의 정보 처리 그걸 모델로 해서 생각하는 게 인지주의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바로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냐? 대인 관계하는데 왜 지금 인지심리학과 관련된 정보치를 얘기하느냐? 바로 대인 지각할 때 이 지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대인 지각은 어떻게 되겠어? 외부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외부의 어떤 자극 사건이 한 것이 사람이 되겠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했을 때 그것이 감각되어서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아까 색깔을 구별하듯이 빨갛다 파랗다라고 구별하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해석이 내려지는 것이 이렇게 상향식 처리에서도 내려지지만 이미 나 안에 갖고 있는 지식 체계가 하향식 처리에서도 이 지각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로 여기서 뭐 개인 지각과 관련해서 이 지각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뭐 인간관계 심리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리학 전반에 과 관련해서 인지심리학적 접근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이 지금 이제 대인 지각에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하게 되면 이후에 말씀드린 초도 효과가 뭔지, 현저성 효과가 뭔지, 후광 효과가 뭔지,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또 대인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과 관련해서 사회 심리학적 입장이 얘기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큰 어떤 배경 지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도 효과, 현저성 효과, 후광 효과는 이제 시간이 오늘 이번 두 번째 시간 다 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